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신라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왕의 업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아있는 신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에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신라입니다. 신라는 모든 게 늦었어요. 일단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시기, 2세기가 고구려, 3세기가 백제, 그리고 4세기가 신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죠?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 4세기가 백제, 5세기가 고구려, 그리고 6세기가 신라입니다. 이렇게 항상 느려요.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후진적으로 뒤처져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잘 나갔던 선진 문화를 가졌던 백제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엄청난 전투력과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던 고구려도 아니었어요. 한 지역에 고립되어서 선진 문화의 수혜를 가장 늦게 받았던 나라, 바로 신라가 역사의 승리자, 최종적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수업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라를 세운 왕이 누구였죠? 신라를 처음 세운 사람은 바로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가 사로국을 세웠어요. 이 사로국이 나중에 신라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혁거세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서관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용어가 바뀌어서 차차웅이라고 불리우네요. 그 다음에는 이사금이라고 불리웁니다. 쭉 가서 뇌물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또 불리우게 되네요. 그리고 지증왕에 이르러서야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왕호가 계속 이런 순서대로 바뀌게 되었죠. 그것을 정리해보면 거서가는 궁장이라는 의미에서 무당을 뜻하는 차차웅, 연장자를 뜻하는 이사금, 그 다음에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 이렇게 왕호가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박씨, 석씨, 박씨, 석씨, 김씨, 석씨
김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씨에 의해서 쭉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시점이 바로 뇌물마리간 4세기 때부터입니다. 어느 왕 때부터이다? 바로 뇌물마리간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김씨에 의해서 세습되어 가죠. 오늘 학습할 신라의 왕은요, 총 6명입니다. 6명의 왕의 활동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뇌물마리간은 4세기에서부터 5세기 초, 눌지마립간은 5세기, 소지마립간 5세기, 지증왕 6세기, 법흥왕 6세기, 진흥왕 6세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3세기에는 박, 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이 세다는 걸까요? 약하다는 걸까요? 고대 국가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왕위 세습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이때는 연맹국가 수준으로 왕권이 미약했다, 왕권이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세기를 볼게요. 4세기 뇌물마리간 때에 기초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김씨에 의해서 세습이 되었고요. 어정쩡하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김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마립간이라는 왕호, 그전에는 이사금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내부 결속을 견고히 다져가면서 진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서만 중에 진한 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로 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왜를 격퇴시켜 주었던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였나요? 그 왕이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 신라에 고구려 군대가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군사뿐만이 아니라 선진 문물이 많이 들어왔겠죠. 똘똘한 친구들은 고구려 필기를 힐끗 보고 광개토 대왕은 5세기 인물로 작성했었는데 하실 수 있어요. 왜가 침략했던 그 시점이 약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와 5세기에 걸쳐져 있어요. 광개토 대왕의 활동 시기 또한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세기 눌지마립간 때는 김씨 세습뿐만 아니라 드디어 부자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시작되자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마립간이 동맹을 맺었어요. 백제 동영상에서도 5세기에 언급했었던 바로 나제 동맹이에요. 그때 판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은데 백제 5세기 칸에 나제 동맹 옆에 괄호를 하고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 마립간이 맺은 동맹이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라의 라, 백제의 제, 그래서 나제 동맹입니다. 소지마립간, 백제의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구려에 대항하지요. 그리고 행정조직을 육부로 정비했습니다.
이 신라도 이제 전성기로 가려면 뼈를 깎는 변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6세기예요. 6세기에 드디어 신라도 개혁합니다. 자, 그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증왕 되겠습니다. 지증왕은요, 정말 이제까지의 신라는 잊어라. 새로운 신라를 한번 만들자 해서 많은 변화의 개혁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쓰자. 왕이라는 칭호가 이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호도 뭐 서라벌, 사로국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번듯한 이름 한번 짓자. 나라 이름을 신라, 국호를 신라라고 정합니다. 지방 통치 제도를 정비해서 조직을 주, 군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파견해서 효율적으로 다스리며 왕권을 강화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노비를 산채로 무덤에 함께 묻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을 실시했다고 해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게 좋거든요. 땅 밑에 있는 영양분 많은 흙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직접 갈아엎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텐데 힘이 센 소가 쟁기를 끌면서 깊숙한 곳까지 흙을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게 되고 시간도 절약해 주면서 생산량이 확 늘어나게 돼요. 지증왕 때 이렇게 농사 기술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증왕 때 바로 이런 개혁들, 개혁은 이런 거다. 점점 세련되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유명한 독도는 우리 땅에 등장하는 신라 장군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지증왕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곳이 바로 동해 지역이었어요. 동해를 확실하게 장악해야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세력을 뻗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증왕은 동해 지역 중심부에 군사 책임자인 동시에 지역 행정을 맡아 처리하는 관리를 임명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사부였어요. 당시 이사부는 20대 젊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사부가 그토록 젊은 나이에 중요 관직에 임명되었던 것은 내무랑의 후손이자 진골 귀족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장수로서 군사적인 능력과 지혜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래요. 능력을 인정받은 이사부는 우산국 정벌에 나서요.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을 다스리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까지의 신라는 잊어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는 지증왕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걸출한 개혁군주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법흥왕, 법흥왕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법.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은 아니고 불교의 불법을 의미해요. 어쨌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법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왕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고구려에서 법체계를 정립했었던 왕.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전성기를 열 수 있도록 앞서서 이끌었던 왕. 그게 누구였죠? 네, 소스림 왕이었어요. 소스림 왕은 율령을 반포했었죠. 법률을 반포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흥왕 때에 법률을 반포했는데 관리들의 서열을 17관 등으로 나누는 내용을 하는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런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리고 바로 불교 공인,
불교 공인. 비슷해요, 지금. 소수림 왕의 개혁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고대 국가의 등장 배경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종교는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힘이 있거든요. 지리상 백제와 고구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라인들은 중국 문물에 별로 호의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불교 같은 사상에 대해서는 아주 반발심이 강했습니다.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건 꽤 이전인데 공인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불교 공인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사건이 바로 2차돈의 순교입니다. 2차돈의 순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 버풍왕과 2차돈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불교를 공인하고 싶은 버풍왕,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은 신하 2차돈. 2차돈이 왕명을 따라서 절을 짓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신하들이 버풍왕한테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버풍왕은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면서 2차돈을 불렀어요. 2차돈은 부처님 뜻에 따라서 자신이 혼자서 절을 짓기 시작한 건데 왕명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고 당당하게 말한 거죠. 2차돈과 미리 약속을 했던 버풍왕은 왕명을 속인 죄로 2차돈의 목을 베었어요. 죽기에 앞서서 2차돈은 만일 부처님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 반드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차돈의 목을 베자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쳐 나오고 갑자기 컴컴해진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졌대요. 이 기이한 광경을 본 신하들은 마음을 돌려서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이는데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차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불교를 국교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된 거예요. 2차돈의 희생,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사실인지는 믿거나 말거나 아주 어렵게 불교를 공인했었다는 것,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관련 영상도 링크를 첨부할 테니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방부와 비슷한 병부를 설치했고요. 상대등을 설치했습니다. 상대등. 회의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상대등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화백제도, 이 화백제도의 의장이 상대등입니다. 명실공히 신라 귀족을 대표하는 존재가 상대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버풍왕 때에 금관가야를 병합합니다. 소수림왕의 신라 버전 버풍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혁에 힘입어서 드디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성기 왕이 누구인가요? 바로 진흥왕.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건립하고 불교 집회를 자주 열어서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또 신라의 청소년 무예단체인 화랑도, 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하는데요. 빼어난 외모와 씩씩한 행동을 자랑하던 청년들을 사람들은 화랑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화랑도를 딱 국가 조직으로 흡수를 하면서 인재 양성에 힘씁니다. 이 화랑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이 교육들이 바로 이제 곧 전개될 삼국 통일의 단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될 겁니다. 자, 진흥왕 하면요. 고구려 영토를 공격하고요. 백제 영토를 공격하고요. 쭉쭉쭉쭉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것이 국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한강 유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서 세력을 넓히기 좋은 요충지였어요.
마침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는 왕위 다툼으로 내분을 겪고 밖으로는 막 돌궐이 침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제의 성왕이 진흥왕에게 함께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자라는 제의를 해왔어요. 신라와 백제는 이미 100년 넘게 나제 동맹을 맺고 있었으니까요. 한강 유역을 노리던 진흥왕은 성왕의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빼앗았습니다. 두 나라는 한강 유역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어요. 백제는 한강의 하류 지역을, 신라는 한강의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진흥왕은 나제 동맹을 깨뜨리고 백제를 기습 공격을 해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미 백제를 꺾을 힘이 있다고 판단한 진흥왕은 의리 대신에는 실리를 택한 거죠. 화가 난 백제는 대규모로 군대를 일으켜서 신라를 공격해 왔는데요. 두 나라 군대는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길목에 있는 관산성에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였어요. 결과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신라의 대승이었습니다. 백제군은 대패에서 달아났고 심지어 직접 군대를 지휘하던 성왕은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관산성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백제를 누르고 한강 유역을 확고히 차지하면서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거듭된 승리를 하면 그의 파워는 하늘을 찌르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이 고령 지방에 있었던 대가야를 무너뜨리고 낙동강 넘어 가야 지역까지 신라의 영토를 삼았어요. 대가야 병합. 이로써 신라는 한반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나라가 생겨난 뒤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때 진흥왕의 나이가 고작 20대였거든요. 그의 용맹과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영토 확장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정복한 땅이야. 라고 하면서 비석을 빵빵빵 세워요. 그 비석을 우리는 순수비라고 합니다. 순수비는 임금이 살피며 돌아다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거든요. 진흥왕은 자신이 손수 넓힌 영토를 돌아보고 나라의 위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반도 4곳에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눈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황초령비, 마운령비, 북한산비, 창령비 이렇게 4개의 비석이 순수비입니다. 순수비는 주로 임금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진흥왕은 4개의 순수비 이외에 단양의 적성비라는 것도 세우기도 했거든요. 단양신라 적성비는 왕의 업적을 알리기보다는 적국이 차지하였던 성을 공략한 신하의 공을 칭찬하고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진흥왕이 6세기 전성기를 이끌고 있더라. 여기까지가 신라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